그 다음에 조선 여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현덕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황해도 용강에서 태어났고요. 일찍이 모든 집안이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 오빠가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현덕신은 평양에서 초등학교를 보통학교죠. 다녔고, 그리고 오빠 현석칠 목사가 서울로 발령이 나서 오빠를 따라서 서울로 와서 이화학당을 다니게 됩니다. 이화학당 출신의 첫 번째 의사가 바로 이 현덕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화학당을 졸업하고 평양에 가서 교사로 2년간 재직을 했는데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가 끊임없이 제안을 합니다. 조선 여성들을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 후원을 해줄 테니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의학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거절을 했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교사라고 하는 어떤 직업이 너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그래, 내가 정말 조선 여성을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겠구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 전통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과 만나는 것 자체가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일제가 강점한 후에도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과 문물을 받아들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사회의 그 모습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고, 왜? 남자 의사들한테 보여줘야 되고, 한의사들도 남자들이고 양의사들도 다 남자들이고 해서 얼굴을 가리거나,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은 문제를, 그래, 이 조선 여성을 위해서 그래, 내가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 이런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유학을 가게 됩니다. 자, 유학을 가서 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결성해서 여자계를 발행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현덕신이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않았겠죠? 앞에 최원순처럼요. 이제 28 독립선언과 이 현덕신이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역시 28 선언을 위해서 뒤에서 자금을 대준 사람이 바로 이 현덕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여자계 발행은 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결성해서 이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여학생들이 낸 건데,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 나혜석은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화가 나혜석도 바로 이 여학생 친목회 회원이었고요. 김마리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영준도 그렇고요.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이 여자계를 같이 발행했습니다. 친목회 회원이자 임원으로 활동을 했고, 독립자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그 뒤로 일본에서 끊임없이 감시를 받게 됩니다. 1급 감시자가 되죠.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 되게 되는 최원수는 2급 감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현덕신은 1급 감시자였고요. 19년 말고 20년 3.1 만세운동 1주년 기념하는, 지금에도 일본 가시면 히비야공원을 많이 가실 텐데 거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해서 또 잡혀갑니다. 이때는 구류 10일, 20일 정도 살고 투옥돼서 오랜 기간 형무소까지 가진 않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박렬은 아시죠?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박렬은 아시겠지만 또 이 현덕신은 잘 모르시는데, 고학생 동호회가 흑도회보다 먼저 만들어졌고, 이 흑도회가 고학생 동호회를 이어서 새로 조직 개편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현덕신이 바로 고학생 동호회 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는 그를 크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기록들을 다 뒤짐으로 해서 그의 입지 그리고 그의 활동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고학생 동호회 임원입니다. 오른쪽에 혼자 있는 이 사진은 네, 윤심덕입니다. 윤심덕. 이 사회 찬미를 불렀던 윤심덕이고요. 고학생 동호회 전국 순회 연극단의 일원으로 광주도 다녀갑니다. 윤심덕 하면 또 동시에 여러분이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텐데 김우진이라는 인물이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수도 있고 목포 부자의 아들 장성 군수였던 김성규의 첫 번째 아들이 김우진인데 김우진과 윤심덕은 1926년에 대한해협에 같이 몸을 던져서 정사했다라고 해서 신문에 대해서 특필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조선인의 이름에서 제명하라라는 이런 보도가 실릴 만큼 당시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것만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학생 동호회, 가난한 학생들이 먹고 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 연극단을 꾸려서 연극을 하게 됐던 거고요. 지금 이 사진 속에는 현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심덕도 있습니다. 가운데 앉아있는 유영준이라는 독립운동가 인물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김우진도 있습니다. 김우진이 무대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학생들의 기숙사를 짓기 위해서 김우진이 모든 비용은 됐습니다. 김우진은 여기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잣집 아들로서 그 사업을 하기를 끊임없이 요구받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거절하고 그리고 문학인이 되고자 했고 끊임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네, 가부장제 사회의 그 틀과의 이 어떤 갈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대한해협에 몸을 던졌던 불우한 사람이었다. 대단히 또 혁신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현덕 씨는 요시찰 인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진 속에 가장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김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한복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덕신입니다. 1급 감시 대상으로 끊임없이 감시를 받았던 굉장히 주체적이고 도전적이고 항일 정신이 강했던 여성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어서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여자 기독 청년회 회장을 하면서 여성들을 위한 운동의 앞자리에서 또 역동적으로 활동하고요. 공창제 폐지를 위해서도 활동합니다. 최원순과 결혼을 했고요. 그리고 광주로 최원순이 폐결을 앓게 되면서 광주로 이주해 와서 아들 1명을 낳고 그리고 최원순이 일찍 요절하지만 광주를 뜨지 않고 광주에서 정착해서 마지막까지 생을 하는데 광주에서도 여자 기독교 청년회 활동을 계속 펼쳐갑니다. 그리고 성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지금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때 이미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독립운동 단체인 근우회를 창립해서 임원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또 활동을 합니다. 신간회가 좌우 합작 남성들의 독립운동 단체였다면 근우회는 좌우 사상과 이념을 떠나서 여성들이 근우회를 창립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보기 위해서 단발머리로 자릅니다. 쪽진 머리, 올린 머리를 하지 않고 단발로. 그래서 당시에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나는 다른 이유가 없다. 시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단발로 잘랐을 뿐 자르고 나니 편하고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이제 이 현덕신의 단발과 관련한 보도들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광주에 최원순이 광주로 내려올 때 내려와서 현덕신 병원을 열게 되죠. 현덕신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병원. 그러니까 여성의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선 여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다고 말씀드렸듯이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병원을 열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신생 유치원도 열고 신생 보육 학교를 엽니다. 유치원 아이들, 어린이의 성장과 관련해서 유치원을 열고, 그리고 그 유치원 아이들을 잘 가르칠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 보육 학교를 열어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게 남동 40번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ACC에서 전남대병원 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현덕신은 이렇게 독립운동, 여성운동, 유아교육, 그 다음에 여성교육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삶은 조선 여성들을 위한 삶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다. 남편도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은 2020년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가로서의 서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많은 기여를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올곧게 회절하지 않고 살았던 그것은 또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번째 인물, 일제를 돌파한 독립전사 장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1년의 이 과정들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제성과 장매성, 요 남매는 장제성은 남학교, 장매성은 여학교의 독서회를 운영했고 회원으로 활동했고, 그리고 독서회 리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원래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학생이었고요. 지금 흥학관 건물이 뒤에 살짝 보이시죠? 이 흥학관에 관해서는 뒤쪽에 제일 마지막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대, 지금 현재 전남대병원 근처는 넓은 터였는데 그곳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했습니다. 야구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 그리고 성진회라는 비밀 결사체를 또 만듭니다. 성진회 회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지 보시면 장제성, 강석원, 임종대, 임주홍 이런 인물들이 다 옆에 지금 보시면 다 학생들이라는 걸 아실 수 있죠. 성진회의 강령은 이거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조선민족 해방을 기한다. 식민교육 정책을 반대한다.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쟁취한다. 이때 총무는 왕제일이었고 서기는 박인생이었고 회계는 장제성이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체가 비밀리에 운영되다가 누군가가 일제에 제보한 것을 알고 해체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이 독서회입니다. 조선일보에 이제 광주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이 학생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얼굴과 함께 또 동아일보도 그렇고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다시피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공판이 일어나는 과정, 시민들이 그 공판에 들어가서 이제 막 분노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하는 일련의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독서회 회원들은 또 광주 고등보통학교, 나중에 서중이 되고 지금 광주 1구가 되는 그 학교 학생들이 비밀리에 독서회를 만들어서
사상 공부를 하고 일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를 준비했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장제성이 이 비밀리에 학생들과 함께 드나들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장제성 빵집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보리빵 정도를 팔았던 곳이고요. 1층에 또 하나의 소비조합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또 광성문구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빵집과 문방구점이 1층에 있었고요. 2층에는 이제 비밀리에 해업할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일제가 다 일일이 그려서 그 집 모양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여기가 금남로 사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장제성 빵집이 있었던 데는 지금 금남공원입니다. 공원이 돼 있고 그 건너편에 있는 높은 큰 빌딩 자리에는 바로 법원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허를 찌른 거죠. 법원 바로 앞에서 학생들이 비밀 결사 운동체를 운영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보고 얼마나 자기들이 스스로 놀랬을까요? 구체적으로 십첩방 윤동주의 시에 보면 여기는 남의 나라, 육첩방, 다다미 이렇게 쉽게 시가 쓰여지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쉽게 쓰여진 시의 구절이 떠오르게 할 만큼 일본에 가면 다다미 하나하나 이 6개가 깔리면 육첩방이고 10개가 깔려 있으면 십첩방이었던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일제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자, 김기곤 문방구점, 그게 광성문구점이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장제성 빵집 그 자리 이게 세워져 있습니다. 금남공원에 가시면 재판 과정을 이렇게 일일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잡혀가서 대구에 있는 감옥에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만기되거나 집행유예로 떠나는 출감하는 날 최후의 발언을 하라고 법정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을 했다라고 신문 보도가 돼 있는데요. 오랫동안 동고동락하다가 작별을 하게 되니 감개무량하다. 원기왕성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걸 기뻐한다. 너희들은 사회에 나간 후에 더욱 참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때 이 참사람답게를 여러분 머릿속에 좀 각인을 시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참사람답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다 더불어 함께 그리고 일제에 맞서서 바르게 정정당당하게 꺾이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이걸 참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출감하는 69명이 그들의 리더였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장제성은 남아있지만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또 다시 광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그 이후의 활동을 또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29일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하게 되죠. 그리고 해방이 되자 남과 북은 이념 갈등, 서로 다른 나라를 등에 지고 이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 전국에서 이른바 우익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죽을 만큼 구토를 당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 그리고 이후에 징역이 또 잡혀가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1962년에 독립운동가로서 수운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그 명단에 장제성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취소한다라고 하는 보도가 또 이어집니다. 취소의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1948년 2월 29일 북한에 가서 공산당 대회에 참석했으니 독립유공자로서 수운할 수 없다. 취소한다라고 하는
남과 북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분단으로 인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주는 독립운동가 공훈이 취소된 그걸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는 독립운동가인가? 독립운동가라고 분명히 우리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념의 문제를 삼아서 이 장제성에게는 수훈이 아직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동생 장매성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전남여고에 해당합니다. 광주 여자고등보통학교, 그 학교에서 독서회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이 학생들도 다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장매성에 쓴 회고록에 보면 일본 경찰들이 물에 물감을 타서 뿌리는 바람에 옷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은 다 잡혀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에 두 남매가 광주 남녀 학생 사건의 총지도자 혐의를 받아 수감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광주 학생 사건은 앞에 광주가 붙어 있어서 광주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광주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독립운동, 학생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전역의 모든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되고, 그리고 만주와 하얼빈, 그리고 회의 동포들까지도, 그 학생들까지도 이 광주학생 독립운동에 다 참여를 하게 되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학생들이 퇴학을 당하고 정학을 당하고 투옥되었던, 그래서 학생운동, 대한민국 학생운동의 가장 앞자리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있다. 그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매성의 남편 정석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징역 1년간 징역을 살게 되고, 함께 건국훈장, 애족장을 국가가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더 활발하게 활동했었던 장제성에게는 아직 독립운동에 대한 수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 학생들의 삶에서는 여러분 또 무엇을 배우셨나요? 어떤 정신을 떠올리시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자, 6번째입니다. 정율성과 형제들. 정율성의 아버지 정혜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협회 회원이었고요. 스피아 여학교 교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었다.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정혜업의 부인은 최영훈입니다. 앞에 배웠던 최홍종 목사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5남매를 낳았습니다. 정혜업과 최홍훈 사이 5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율성이고요. 조금 더 이제 한 명 한 명 시간이 많지 않아서 수박 걷어끼 시기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볼게요. 큰아들 정효령입니다. 효령. 가명으로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은 본명을 숨기고 여러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왜? 뒤에서 끊임없이 감시가 이어지기 때문에. 자, 1919년 3월 15일 화순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체포령을 피해서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빨간 원 안에 보시면 정효령은 작년 3월 상해 가정부라고 돼 있죠. 상하이 임시정부를 말하는 겁니다. 가정부. 서둘러 만들어진, 임시로 만들어진 정부. 그래서 임시정부죠. 거기에서 활동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부의 선전원이었다. 자, 경성지방 판결문 내용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독립신문에 폐간이 되어서 선전으로 임명이 돼서 국내로 잡입해서 임시정부 선전 조직을 구축했다. 그리고
징역을 선고받았다. 추록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신문 지면에 또 등장하지요. 순천 서면에 농민대회에 강연을 했다라고 하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출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서 1년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병사했다. 독립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네, 이분은 독립운동가로서의 그의 활동을 국가가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율성의 두 번째 형이죠. 가명으로 정인재로 활동을 했고, 네, 운남 강무학교. 이거는 이를테면 의열단의 전신으로 생각하시면 기억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학교에 입학할 때 이름을 바꾸어서 입학을 하게 되고 1907년에 쿤밍학교가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쿤밍학교로 먼저 만들어지고 운남 강무학교 18기로 입교를 하게 되고요. 그 기록에 보면 전라도 국민대표 명단에 김철, 그리고 정광호, 김원일이라는 사람이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땡땡 청년 독립단 정인재 이렇게 돼 있죠. 아무튼 국민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정충룡이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남 조선 청년 대표단 대표로 임시정부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의열단 단원이었다. 그리고 북벌 전쟁에 참가해서 사망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국가의 수혜가 내려지지 않았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봉은입니다. 정봉이를 정봉은으로 개명을 했고 수피학교를 다니다가 자 1926년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활동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본인이 정의은과 함께 중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치군사학교 2기로 또 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하죠. 그리고 항일투사인 박건웅과 혼인을 합니다. 이 박건웅은 해방이 되고 난 후에 김구와 함께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건웅과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는데 아무튼 박건웅이 북으로 끌려간 후에 이 자식들도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해방 후에 건준 광주 부녀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독립운동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독립운동가로서 아직 인정은 받지 못했고요. 정의은이 있습니다. 정의은은 정봉은, 정율성 그리고 조카인 정국훈 이들을 데리고 상해로 갔던 사람입니다. 의열단원 정대성 일파라고 해서 또 조선일보에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됐지요. 의열단 활동을 하고 남경 군관학교에서 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문 보도나 또 일제가 남긴 기록에 보면 주소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 역시도 독립운동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율성이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과 숭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형들과 누나들이 활동하고 있는 의열단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로서의 그의 명성을 갖게 되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잠깐 있었지만 남과 북이 이렇게 갈리는 것을 보고 다시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광주에서는 정율성을 기리는 행사들이 좀 있죠. 정율성 동요제가 있고 광주 성악 콩쿠르이 있습니다.
정일성은 중국을 음악으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승희와 함께 조선 최고의 무용가라고 불리는 최승희와 함께 활동도 했고요. 지금 여기 화북 조선혁명군 군정학교 그 활동 당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망명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남매가 다 나라 잃은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이들에게는 또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 그들은 왜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그 형제들은 모든 것을 다 바쳤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빛과 색채의 꼿꼿한 초인 오지호. 네, 화가입니다. 화가. 화순 동복에서 태어났고 학교는 전주를 거쳐서 서울로 올라가서 휘문고보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대지주였던 지응연의 막내딸인 지양진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나혜석을 제가 잠깐 여성 최초의 서양 화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지호가 나혜석의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어디 다닐 때? 휘문고보를 다닐 때.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그림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광주 동구 지산 2동 275번지는 마지막까지 오지호 화백이 살았던 집이고요. 이 집은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초가집 모양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 모습을 이 초가집, 도시 한복판의 초가집이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초가집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꼿꼿한이라고 앞에 이름을 붙였는지와 연결시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휘문학교 다니던 시절의 사진이고요. 휘문고등학교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그 일본 유학을 갔다 말씀드렸으니까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녹양회에 가입을 하는데 이 녹양회 멤버 중에 김주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풍경으로 조선 미술 전람회에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년에 그린 시골 소녀라는 그림이죠.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서울에서 동아백화점 광고부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김주경, 그림을 그리는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가장 마음이 잘 통했던 사람이 바로 김주경입니다. 송도고등학교의 교사로 있었던 김주경이 서울에 있는 학교로 옮기게 되자 바로 이 오지호가 송도고고의 미술 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는 끊임없이 이들이 가진 영향력이 있잖아요. 창시 개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협력을 요청해도 오지호는 거기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호로 썼던 지호라는 호를 아예 개명을 해서 본명으로 바꾸고요. 오점수, 오랫동안 살기를 바랬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입니다. 그 배경까지는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오지호로 개명을 하고 그곳에서 그림 그리는데 일관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빛나는 시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이인 화집을 내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 현대 미술사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최초의 칼라 화집이기 때문에 칼라로 프린팅한 책입니다. 최초의 책이죠. 김주경과 둘이서 낸 화집입니다.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걸 옆에 제가 옮겨놨는데 오지오가 쓴 그림이자 그린 그림이자 쓴 글입니다. 도원 풍경입니다. 도원, 복숭아밭이죠? 복숭아꽃이 피어있는 풍경을 떠올리시면 네, 맞습니다. 광의 약동, 빛의 약동, 세계환희, 자연에 대한 감격. 여기에서 나오는 곳이 회화. 만개한 복숭아꽃, 외앗꽃, 자두꽃이에요. 자두나무. 그 사이 파릇파릇 움트는 에메랄드의 싹들. 섬세히 윤택히 자라는 젊은 생명들. 이 환희, 이 생의 환희, 말소리 가끔 오고 갈 때 말 타고 지나가는 위에는 뒤에서 그리고 있는 김영의 존재는 잊어지기 쉬웠다. 그림 그리는 데에 몰두하느라고 김주경이 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그의 존재를 잊었다. 그림 그리는 데에 몰입했던 순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오지오를 그린 그림입니다. 뒤에 있는 김주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뒤에서 김주경이 오지오를 그린 그림입니다. 그들의 관계를 좀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지요. 김주경은 오지오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내 수첩에는 대개 뭐뭐뭐 기록만 있는데 오지오는 언제 꽃이 피고 언제 지고 하는지 모든 걸 이렇게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둘이 주고받았던 대화가 농부하고 하과하고 같을 수가 있는가 하고 물어보니 과연 이 한 봄을 한낮에 빛에 쪼인 오영의 얼굴과 신뢰에 가득한 신작, 화경, 새로 그린 그림과는 틀림없이 같았다라는 내용의 글을 또 김주경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 그림에 대한, 그러니까 그림도 구상과 비구상 논쟁이 나중에 60년대 광주에서 크게 일어나게 되기도 하는데 이미 1930년대 오지오는 이런 회화론 또는 회화론의 문제 등등을 계속 신문에 연재하고 발표합니다. 끝까지 창시 개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제 회유에도 돌아서지 않고 광복 맞이한 후에 조선미술가 동맹을 결성해서 이제 부위원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글을 또 그 자리에서 읊었던 이화여고 강당에서 했던 말을 또 이 신세대라는 잡지에 또 이렇게 실리기도 했습니다. 국가가 없는데 무슨 미술이 있고 무슨 문화가 있냐. 그리고 일제 때 그것을 우리는 뼈아프게 체험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서양의 미술사 이야기도 잠깐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로 내려와서 또 미술 관련 그리고 한자 폐지를 반대하는 운동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중국 문화가 아니고 우리 고유한 조상과 선조들이 우리의 뜻과 생각을 담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한자를 폐지하고 순한글만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성부 시인은 오지오 화백의 생전에라는 이 시를 통해서 이 시는 여러분이 좀 외우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주에 가면 크고 작은 세상 굽어보며 든든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무등산과 또 하나 든든하게 버티고 앉아있는 사람 오지오 화백이 있어 늘 넉넉하고 가슴이 뛴다. 그 다음에 건너뛰고요. 광주에 가서 서울을 닮지 않은 광주를 만나고 싶은 자 무등을 등에 업은 지산동 골짜기 초가집을 찾거라. 이렇게 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초가집을 그대로 유지한 것. 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 된 이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그리고 농촌에 대대적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통으로 쓰고 있었던 이 초가집을 전부 다 걷어내고 슬레이트 지붕으로 올리게 되죠. 그런데 오지오 하백은 절대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이 초가집을 유지하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재에 굴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꼿꼿하게 자기 정신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